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과 함께요. 국내외 다양한 현안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살충제 계란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사태에 좀 파장을 키운 거에 대해서 야당은 좀 식약처장에게 좀 타겟을 잡는 것 같아요. 글쎄, 식약처장은 사실 뭐 그 임명 때부터 자질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자질 문제가 아니라 이번 그 살충제 계란의 문제는 전 국민에게 직접 영향이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무 책임자인 식약처장이 제대로 하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데 식약처가 제대로 현황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그 10일 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뭐 모니터를 잘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드시라 이래 놓고 16일 날 국회 보건복지위에 가서 그러면 생산 그 단계가 어떻게 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통되느냐 그거 제대로 대답도 못 하고 또 그 다음 날 또 이낙연 총리가 국정 그 점검 회의에서 또 물어보니까 제대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당 의원들도 좀 밤새면 공부를 해봐라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이분이 이제 식약처에 된 지 한 달밖에 안 됐다. 그건 우리가 양해해 줄 수가 있지만 이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사안이니까 진짜 밤새면서 공부를 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야당이 이제 뭐 해임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야당 특히 바른정당에서 강하게 좀 제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요. 이어가겠습니다. 현안 파악도 대책도 준비 안 된 식약처장이 국민 건강을 책임질 사람이라고 했던 문재인 정권의 임명 당시 일성은 넌센스입니다. 전문성 부족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된 문재인식 내 사람이 먼저다 인사의 표본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코드 인사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1차적으로 업무 파악이 부족한 거 아니냐에 대해서는 글쎄요. 할 말이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7월 한 13일인가요? 그때 임명될 때 당시에도 뭐 말은 많았죠. 워낙 유영진 처장이 그 전부터 전혀 드러나지 않던 인물인데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 2012년 당시에 직능특보했고 지난 대선 때는 이제 부산 지역 공동선대위원장도 맡았었고 20대 총선 때는 비례대표 20번을 받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의 정치적인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제 식약처장에 임명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그 기동민 의원도 뭐 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좀 밤을 새워서라도 정말 현안을 파악해서 좀 답변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낙연 총리도 뭐 오죽했으면은 좀 그 부정확한 그런 상황이면 나의 브리핑을 하지 마라. 그랬죠. 뭐 이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본다면 이 유영진 처장이 이번 사태를 조금 좀 가볍게 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10일 날 기자간담회에서 그 낙관적으로 우리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이나 이번 국회에 출석하면서도 그런 의원들의 기초적인 여러 가지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못한 것 이런 부분은 사실 본인이 좀 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식약처의 대응하고 이 살충제 계란의 파장이 커진 거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야당에서의 어떤 비판이나 국민들의 어떤 질타나 이런 것들은 타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경질 요구까지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커진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식약처장이 어떤 잘못을 했다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된 것으로 원인을 보입니다. 한번 따져보면.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원인을 따져보게 되면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박근혜 전 정부의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 식약처라고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외청으로 있었는데 이 식품 안전과 관련된 이 업무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산하로 움직이면서 처 단위로 격상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그 업무 자체를 일원화해서 전부 다 가져오려고 했는데 농림식품부와 사실 갈등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 업무를 가져오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생산관리 같은 경우에는 농림식품부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계란을 이제 유통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식약처에서 담당하는 이 이원화된 문제가 그때부터 발생됐던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대응이나 어떤 정부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농림식품부와 식약처가 이제 엇박자를 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의 원인을 보게 되면 식약처장의 어떤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식약처장의 어떤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식품 안전관리 분야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처장을 경질하라 하는 요구 자체가 원인에 맞는 처방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거를 전수조사하는 그 예. 과정 자체를 보게 되면 식약처에서는 원래는 전수조사를 한 2달가량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놨었는데 사실상 이것을 빨리 한 3일 이내에 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물리적인 어떤 시간적인 어떤 촉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의 어떤 그 식약처장을 경질하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태 발생의 책임을 묻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사태가 발생했으니까 식약처장 물러나라는 아닌데 문제는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가 그 굉장히 부분을 좀 중요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것 같아요. 사실 예. 저도 이번에 그 과정을 보면서 전수조사를 해서 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걸러내겠다라고 했는데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수조사 잘못한 내용들이 나오죠. 예. 직접 농장에 가서 무작위로 검출을 해야 되는 거를 받아서 한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다시 전수조사를 하고 그리고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발생이 된 그 농장을 발표하는데 또 농장 엉뚱한 데도 발표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안의 발생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국민을 안전하게 안심을 시키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야당의 문제 제기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물론 저도 이것 때문에 뭐 경질을 해야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라는 부분만큼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국민들의 먹거리 문제고 또 이 계란은 그냥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루에 몇 개씩 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정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전수조사도 또 다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다시 확인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다 한 거 아니었어? 이번 것도 부족해? 예, 예. 그러니까 이에 대한 계속 의구심이 남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식약처장에 대한 경질 요구까지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사실 이번에 보면은 그 식약처장을 경질하라라는 요구는 저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 임명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문제가 많지만 그런데 이제 식약처장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은 앞으로도 길이 참 험난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좀 우려가 된다. 그런 예, 말씀이시죠? 걱정이 좀 많이 되고 예. 그 부분이 이제 식약처장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은 그러한 이런 문 대통령의 이른바 최측근 인사라는 그 이미 꼬리표가 달려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의 문제는 바로 이제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문제로 이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번 부분은 구조 자체가 식약처랑 농식품부로 봤을 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책임 소재를 따지기로만 안 먹으면 식약처보다는 농식품부 쪽에 사실은 책임 소재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유영진 처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다라고 저도 보지만 유영진 처장을 경질하라라고 이제 주장하는 부분에서는 일정한 정치적인 노림수가 또 숨어 있다라고 예. 또 보여지는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요. 일단 이낙연 총리는 현장을 방문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영상부터 보고요.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날개라는 안심해도 되고요. 닭고기도 검사를 거쳐야만 도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축돼서 나온 닭은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를 속인다거나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포함해서 엄정하게 대처해 주십시오. 글쎄요, 정 변호사님, 지금 정부의 대응은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일단 민생이기 때문에 총리가 먼저 현장에 가가지고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 메르스 사태 때도 보면은 처음에 미적미적하다 결국 사태를 키웠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확 떨어졌죠. 예. 이번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국민에 직접 그 영향을 미치는 거고 계란도 그렇거든요. 이게 애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께서 한 2시간 정도 참모들과 이 계란 문제, 살충제 계란 문제에서 또 토론을 하셨다. 그건 뭐 바른 태도인 것으로 보이고요. 예. 하여튼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식약처도 그렇고 그 농수산부도 그렇고 빨리 진상을 파악해 조치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불안하거든요. 유럽은 벌써 계란을 먹기 시작했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란은 그게 이제 그 유럽의 경우에는 그 청소업체가 잘못된 살균제를 써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바로 추적을 해서 200개 농장을 문을 닫게 하고 계속 해서 간단히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예. 안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농장 것이 살충제가 있는지, 어디로 흘러갔는지, 먹어도 되는지, 이게 정확히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걸 빨리 체크를 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하게 해야죠. 그러면 이게 파동이 깔아앉는 것이고, 이거는 뭐 옛날 전 정권의 적폐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사람 조상 탓,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왕 터진 거니까 예. 바짝 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죠.
안심하고 좀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좀 북핵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소국장님. 스티브 배넌이라고 네. 백악관 내에서도 굉장히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경질이 됐다는 거는 글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배넌이 인터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핵동결을 이끌어내면 그 남한에 주둔있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이런 협상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뒷부분에 이제 본인도 이런 얘기, 하지만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 언론에서는 이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 전에 또 브레진스키 전 그 백악관 고문의 발언도 있고 해서 그래서 굉장히 민감성이 커졌는데 사실 미국 그 정치 시각에서 본다면 배넌의 경질은 어떻게 보면 예정된 수순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존 켈리가 그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예. 해병대 사성 장군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서 백악관 내의 여러 가지 혼선 이런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켈리를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질서를 좀 잡으시오. 예. 이렇게 전권을 준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백악관의 질서를 잡아가는 부분에서 지난번에 이제 그 공보국장도 경질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 배넌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제 이른바 정보 누출 의혹도 좀 받아왔고 이런 돌출 발언도 좀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경질될 것이다. 뭐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예. 마침 이 주한미군 발언을 하면서 그것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야기한 이른바 화염과 분노 그 발언과 이 배넌의 발언과 이게 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시점이 맞아 떨어지면서 켈리가 결국은 이 경질하는 쪽으로 방향을 딱 잡았고 예. 배넌 입장에서도 이제 경질되는 마당에 나 경질됐어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뭐 떠난다 그러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과 맞서 싸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런 백악관 내의 지금 질서가 정리돼가는 과정에서 배넌이 물러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부분은 저는 단기적으로 뭐 예. 장기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단기적으로 우리한테 그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어떤 미국에서 고려한 사항은 아니지 않나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뭡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의 그런 파워 게임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물러난 거지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외교 라인 하면 뭐 국무장관, 국방장관, 뭐 합참의장 뭐 그런 쪽 아니겠습니까 주로. 예. 그쪽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얘기들이 이 배넌의 말과는 좀 다른 얘기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배넌의 경지를 우리와 연결지어서 과도하게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좀 예. 아니지 않나 뭐 그렇게 저는 봅니다. 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넌이 이제 대표하는 소위 미국의 극우파들의 그런 동향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지난 1월 달 취임하면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제일주의를 주장을 했거든요. 그게 결국 뭔가 하면 외교적으로는 고립주의,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주한미군 철수 자체가 큰 쟁점이라기보다는 이 국제 세계에 대한 그 개입을 최소한도로 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군도 뭐 철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환으로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실제 예.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둘째치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는 그건 있을 수 없다. 안심하자. 꼭 이렇게만 할 것이냐. 꼭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힘도 키워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미국이 철수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국민들을 북한의 핵으로부터 방어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거는 전혀 일어나지 않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렇게 하면 너무 안이한 우리의 태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수그러드는 양상이긴 하지만 당장 내일부터 한미 훈련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북한에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보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제 북한은 한미 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항상 도발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 북한으로서 지금 도발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를 보게 되면 도발 가능성은 좀 더 낮은 쪽에 무게를 좀 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북한 같은 경우에는 도발의 거의 최고 수위까지 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엔의 어떤 대북 제재안을 보게 되면 원유 공급만 빼고는 나머지는 모든 어떤
북한의 어떤 경제적인 제재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배를 했을 때 남은 어떤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보게 되면 원유 공급 중단밖에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럼 이 상황에서 북한이 만약 도발을 더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원유 공급 중단이라고 하는 북한으로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제적인 어떤 타격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제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현재 지금 더 이상의 어떤 추가적인 도발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그다음에 뭐 북한이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북한 내부에서도 굉장히 뭔가 언행이라든가 대외적인 어떤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센 발언이 나왔어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북한에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 자체를 보게 되면 오히려 이런 어떤 핵무기를 직접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미국이 어떤 위협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오히려 핵을 쓰지 않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에 대해서 안심시키는 발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지금 이 그 한미 연합 훈련과 관련해서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이어나가기 조금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지금 보면은 한반도에 합참무장 한번 왔다 갔고요. 미 전략사령관, 태평양 사령관, 글쎄요, 굉장히 중요한 군 인사들이 계속 합적으로 한반도에 온다는 거는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좀 위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북한의 김정은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의 치킨 게임을 벌이듯이 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약간 막말을 쏟아냈죠. 이제 김정은이 뭐 급기야 이제 괌을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거 진짜로 뭐 북한을 폭격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북한도 사실 김정은 정권도 마찬가지고 이 핵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인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든 활용을 하려는 거지 뭐 진짜 실제로 전쟁을 해서 다 죽자 이런 모드는 아니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이제 김정은이 그 괌 지도하고 우리나라 지도 뭐 일본 무슨 뭐 관련된 지도를 놓고 브리핑 같은 걸 하는 거를 영상을 내보내면서 이제 미국이 하는 걸 지켜보겠다 쪽으로 살짝 선회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미국을 비난하면서 이제 물론 북한 내 주민들에 대한 그거는 이제 북한 주민들을 위한 거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 발 빠져나오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더 나아가면 이제 불확실성이 점점 확실성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말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북한도 약간은 한 발 빼는 모양새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우려가 됐던 것들이 현실화되기는 좀 이제는 좀 한 발짝 빠져나온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계속적으로요, 미국을 위협하는 방송 내용을 계속해서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잠깐 보겠습니다. 한 몸이 그대로 총폭탄이 되고 핵탄두가 되어 가증스러운 미국이라는 땅덩어리를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날려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국장님, 이 포스터 보셨어요? 북한이 공개한 포스터? 저도 예. 어렸을 때 이런 것들 많이 그리곤 했었거든요. 이런 걸 계속적으로 공개한다는 건 뭘까요? 이거 북한에서는 일상이에요. 제가 2008년도에 5박 6일간 평양 백두산 그때 가본 적이 있었는데 예. 그 전에 이제 개성이나 뭐 금강산 이쪽은 여러 차례 갔지만 평양은 그때 처음이었거든요. 아, 예.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뭐 평양 시내도 많이 걸려 있으니까요. 구호 이런 포스터들이 예. 굉장히 낯설었는데 금방 이제 적응이 되던데 뭐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의 병영 국가거든요. 모든 것이 이제 군 중심으로 결국 당이라는 것도 군과 일체 속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이 북한 내에서의 자신의 지도력을 예. 확고히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래서 자신의 업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내세움으로써 북한 내에서 이 유일한 이른바 지도체제 유일한 수령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그런 기회로 이걸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에서 지금 이 미군이 지난해보다 한 7,500명 정도 줄은 인원 이번에 참석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리고 예. 핵잠수함이라든지 뭐 스텔스 전투기 이런 것도 이번에 참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현재 지금 북미 간에 또 미중 간에 이 줄다리기의 한 형태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 중국에서 계속해서 미국에 요구했던 것은 북한을 자극하지 말라라는 것이었거든요. 과도하게 자극하지 말라라는 것이었고 예. 미국이 중국에게 요구했던 것은 북한을 당신들이 움직여서 핵을 동결시키든지 폐기시키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라라는 그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군이 일정하게 규모도 줄이고 이 핵심 전력 자산들을 전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국의 요구에 일정하게 미국이 지금 약간 부응해주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 아닌가. 이 얘기는 조금 더 나아가서 본다면 미국과 북한 간에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물밑 접촉이 조금 더 과거보다는 좀 활발해졌다라고 제 나름대로 추측이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징표가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좀 북한 핵 문제를 보면은 마치 유체이탈 화법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하고 미국이 어떻게 하고 중국이 어떻게 계속 우리 지금 언론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딴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면 그걸 그 나라 국익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럼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가끔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지난 한 9일 날이죠.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이 그랬잖아요. 서울을 포함한 괴뢰 1.3 야전군 지역의 모든 대상을 불바다로 만들고 남반부 전 종시에 대한 동시타격을 하겠다. 물론 이제 말만 하는 그 협박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2010년도에 노동당 규약에도 보면은 이 노동당의 당면 목표와 공화 국방부에서 사회주의 강성 내국을 건설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실현하는 것. 결국 공사 하나를 계속해서 버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결국에 만약 북한에 핵이 있을 게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군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봐도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쏘면 우리는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대로 있을 것이냐. 더더군다나 뭐 가능성은 적지만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미국이 우리의 핵에 대한 소위 핵우선 제공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고민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전쟁이 안 나오면 좋죠. 그리고 미국하고 북한끼리만 싸우면 우리는 괜찮죠. 그리고 문제는 그 전쟁터가 우리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그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심각한 좀 고민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알겠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노동신문 같은 경우는 글쎄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들도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자기네들이 상대하는 건 미국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이야기한 그 노동신문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미국을 돕지 않으면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게 어떤 미국을 돕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동시에 이 한미연합훈련이든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중단하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어떤 요구 자체를 보게 되면 단순하게 이번에 그냥 했던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거의 뭐 20, 30년간 계속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어떤 새로운 내용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금의 어떤 국면을 보게 되면 과거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를 조금 떠올리게 됩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한미 간에 그리고 남북 간에 북핵 위기가 굉장히 고조가 되었었는데 오히려 어떤 고조가 됐던 그런 상황이 바로 다음 해년도에는 해소가 되면서 한미 간의 이런 육자회담을 통해서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국면에서 현재 굉장히 뭐 어떤 전쟁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소강 상태가 되고 뭔가 이제 육자회담의 어떤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틀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이 위기 상황이 오히려 전격적으로 해소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자체를 너무나 이런 메시지 자체를 너무나 뭔가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대화나 아니면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국제사회적인 어떤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에서 어제 들려온 소식 중에 하나가 또 임지연 씨요. 입북한 임지연 씨가 또다시 방송에 나와서 선전전을 펼쳤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고 날좀이다. 매일매일 진짜 술 먹고 울고 괜찮지 생각 마음 먹어서 가 있단 말이에요. 웃다간 울고 저 우울증까지 왔단 말입니다. 라는 것이 음지생활 쪽으로 흘러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멀려서 그런 일로 들어갔던 사람이고 지옥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음란이 아니고 그런 성인 방송물 그런 건데 춤추는 거란 말입니다. 장난삼아 기대는 것밖에 없는데 이제 그걸 이제 완전 날조해가지고. 도대체 임지연 씨는 왜 돌아간 것이냐 뭐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를 뭐 의식해서 뭐 방송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번 최초의 영상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네요. 표정이요? 네, 그때는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그때 그래서 이게 납치된 것이다, 뭐 자진해서 들어간 것이다, 뭐 공방이 있었는데 이번 그 영상을 쭉 보면 아 이거는 자진해서 북한으로 갔구나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력하게 오는 영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 얘기가 그거 같아요. 뭐 임지연 씨가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BJ들 음란물 그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임지연 씨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돌았었는데
그에 대한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맞느냐 아니냐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건 맞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확인해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음란이 아니고 성인 방송인데 춤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지금 우리 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임지연 씨였다라고 계속 이제 논란만 되고 있었던 거. 그거는 이제 경찰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확인 안 해주는 거니까. 근데 그 부분을 본인 스스로 확인해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 그 영상을 보면 확실히 저번보다는 얼굴도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 표정도 그렇고 확실히 다르죠. 그 한 달 전에 얼굴과 이번 얼굴이 뭐 뭔가 붓기도 많이 빠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부자연스러운 것도 많이 상쇄가 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이제 임지연 씨가 어떻게 북한으로 갔게 됐는지에 대한 논란도 이번 인터뷰로 어느 정도 종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회유와 납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본인 얘기에 따르면 그건 날조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압록강을 헤엄쳐서 건너갔다. 내가. 헤엄쳐서 건너갔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압록강을 헤엄쳐서 북한으로 들어갔고, 북한으로 간 뒤에 바로 이제 집으로 간 게 아니고 몸이 좀 안 좋고 그래서 좀 어디서 모처에서 좀 요양을 하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집으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북한으로 들어가게 된 과정을 자신이 저 TV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물론 그것이 이제 임지연 씨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걸 뭐 현재 단계에서 과연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없죠. 하지만 임지연 씨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우리가 그동안에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납치 가능성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지연 씨도 이제 그런 방송을 아마 북한에서 봤겠죠. 그러니까 아까 성인 방송도 마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뭐 납치설을 많이 남쪽에서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는 스스로 내가 압록강을 헤엄쳐서 건너왔다. 이렇게 이제 어제 주장을 했어요. 아니, 강폭이 작기 때문에 뭐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곳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거기서 만약에 북한 보위부라든가 당국의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걸. 그렇죠. 만약에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안내를 받아서 뭐 건넜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사실상 그 내용상 납치 아니냐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내 스스로 헤엄쳐서 건너서 바로 그냥 거기서 지리를 아니까 집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아니고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어디 가서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집으로 갔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왜 그럼 그렇게 갔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탈북해서 남한으로 온 이후에 살면서 여러 가지 북한에 있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 또 그런 얘기도 이제 쭉 했었죠. 근데 저 인터뷰만 보고 뭐 납치가 됐는지 스스로 가는지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뭐 그렇긴 하지만 지금 보면 그 탈북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저렇게 북한 매체에 조국의 품에 다시 안긴 사람이 한 25명 되는데 탈북자들 다시 또 한국으로 오신 분이 또 한 5분 된대요. 그 중에서요? 25분이 저쪽에 나왔다가 또 오신 분이. 근데 국내에 한 3만 명이 계신데 사실 뭐 저 임지연 씨 얘기하는 거 우리가 그대로 믿을 건 아니지만 다만 저 사람 그 인터뷰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귀담아 들을 것은 탈북하신 분들이 국내에서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건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받는 것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탈북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좀 더 신경을 써주고 잘 도와드려서 정착할 수 있어야 앞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에도 큰 그 연결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외에 뭐 다른 내용들은 뭐 우리가 크게 평가할 만한 가치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뭐 물론 좀 북한에서 하는 방송들이 남한 체제를 비판하는 목적으로 하지만 정 변호사님 말씀처럼 글쎄요, 임지연 씨가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을 부분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마 이제 대부분 이제 그 탈북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가족과 함께 오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비용적인 어떤 측면도 있고 혼자서 나오는 것과 가족을 데리고 나오는 그 성공 가능성 그런 여부 때문에 사실상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독으로 나왔다가 중국에 이제 남겨둔 어떤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에 있는 남겨둔 가족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탈북자들이 굉장히 노력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과정이 실패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혼자서 여기서 편한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음 자체가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다시 이제 북한으로 재입국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임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어떤 것이 조금 더 크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이제 탈북자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어떤 적응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인데 임지연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뭐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뭐 방송도 왕성하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의 어떤 적응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면 오히려 어떤 그 한국 사회에서 있으면서 혼자 남겨졌다는 어떤 외로움 그리고 북한에 남겨진 어떤 가족들 때문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정을 해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런 방송을 지금 임지연 씨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저게 아마 북한 우리 지금 남한 사회에 제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설에 대한 어떤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북한 내부를 조금 동요를 막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겠죠. 탈북자들의 어떤 추이를 보게 되면 2000년도 후반 때부터 거의 한 2,400명에서 2,600명까지 매 연도에 탈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는 그게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지난해에 비해서 한 20% 가까이 줄여서 한 700~800명밖에 탈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예, 그만큼 지금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탈북하는 어떤 그런 어떤 북한 내부의 어떤 민심을 동요하는 민심을 막겠다라고 해서 국경의 어떤 수비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화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임지연 씨가 지금 다시 이제 탈북한 어떤 경위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 아마 자꾸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남한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도 있지만 북한 사회, 오히려 북한 사회에 탈북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에 가더라도 정말 그것은 정말 환상에 불과하고 오히려 더 힘든 것이 있기 때문에 탈북하지 말라라는 아마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그런 됩니다. 내용들이 실제로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남한에 가봤자 별게 없고 뭐 술에 쩔어 살고 이런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사실 김정은이 이제 탈북한 사람들 중에 특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방송이나 이런 걸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는 걸 굉장히 중요시한다라고 하는 게 그래, 밑에 가서 쉽게 말해서 남한에 가서 방송에도 나오고 화려한 생활을 하지만 실제 아무것도 없고 조국의 품, 고국의 품이 그리웠어라는 거는 북한 주민들한테는 내무결속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죠. 근데 저는 아까 조금 전에 가족들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좀 하셨는데 저는 가족들 때문이라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한국에 와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와 만나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외제차도 타고 다니고 강남의 원룸인데 원룸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뭐 훨씬 좋은 데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빚이 되게 많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채무의 네, 채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이제 그게 어쨌건 우리나라에서 적응하고 살다가 생기는 일, 뭐 여러 가지 빚, 그다음에 뭐 남자친구 때문에 생기는 거건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당이 현실적으로 안 됐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과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건 다시, 그러니까 자진해서 들어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다시 북으로 가는 게 본인한테 그게 제일 낫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 문제들하고 일단은 떨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가족들 때문이라면 나와서 저렇게 밝게 방송하고 지인들도 그러니까 임지연 씨랑 같이 방송한 사람들은 저도 주변에 많이 알고 있는데 굉장히 밝고 활달했던 성격이라고 해요. 그게 뭐 북한에 있는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이런 느낌이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다른 외부적인 요인, 그러니까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뭐 남자친구 얘기까지 뭐 자세하게 했었는데 소국장 앞으로도 북한에서는 좀 필요할 때 시기적절하게 임지연 씨를 계속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임지연 씨 얘기하는 거 보면 결국 그 남한으로 갔을 때 모든 게 돈으로 좌우되는 남한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따랐다라고 이제 임지연 씨가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상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북한 주민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어떤 탈북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로서는 갔다 온 사람, 저 사람 남한에서 잘 나갔다고 하는데 갔다 와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위험을 무릅쓰 내가 굳이 탈북을 해야 될까? 또 가족들도 있는데 뭐 이제 이런 생각 아무리 심리전 아니겠습니까? 저게 고도의 이제 심리전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른바 탈북을 막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 또 이제 북한 체제의 어떤 나름대로의 장점을 선전하는 그러면서 또 이 대한민국의 체제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면을 또 부각시키는 이런 측면을 이제 홍보하는데 적절한 시기마다 임지연 씨를 등장시켜서 자꾸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 경찰도 일단은 자진 입국 쪽으로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현행법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국가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될 수도 있고 안 예, 될 그렇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북한으로 갔으니까 말하자면 적진으로 이제 잠입해 간 거니까. 근데 그것이 뭐 우리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뭐 조사를 해봐야 알고 우선 뭐 납치가 됐는지 스스로 갔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도 스스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할 뿐이죠.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내에서의 생활이라든지 우리나라를 떠날 때까지의 행정은 조사가 되겠지만 실제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 하더라도 예. 북한에 가서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높죠. 임지연 씨가 만약에 다시 탈북해서 우리나라로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온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철저히 조사를 해서 뭐 혐의가 인정이 되면 형사입건은 되겠지만 다시 돌아왔으니 뉘우쳤으니 또 선처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유효기간 10년짜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예요. 체포영장. 네, 체포영장을 지금 유효기간 10년짜리를 발부받은 상태인데 말씀하셨던 건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해야 될 상황인데 물론 그게 이제 뭐 현실적으로 이게 뭐 효과가 있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문제는 임지연 씨가 우리나라에 있다가 북한으로 가게 된 경위를 말 그대로 아까 이게 자진해서 갔을 수도 있고 납치됐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 그 경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쨌건 수사라는 걸 해야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없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죄에 대한 조사는 지금 임지연 씨가 북한으로 왜 갔지를 조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한국에 없기 때문에 일단 뭐 체포를 해서 조사를 임지연 씨에 대한 개인적인 조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전 단계로 왜 북한으로 갔는지 그래서 우리가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본 게 무슨 뭐 채무 관계가 복잡했다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그쪽에서 좀 흘러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임지연 씨가 현실적으로 지금 국가법상 잠입 탈출죄에 해당하더라도 뭐 인신을 구속하고 할 수 없지만 예. 그러면 그 사전 단계로 어떻게 해서 북한으로 가게 되는지 그 경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제 10년 유효기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위는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법을 적용하게 탈북자들에게 법을 적용하기 좀 애매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국가보안법상의 그 잠입 탈출죄를 물으려고 한다면 예. 반국가 단체의 어떤 특수 목적의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뭐 협의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요건이 필요한 건데요. 그러나 이제 그 허가받지 않고 그냥 북한에 잠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명백하게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이 되는 문제고요. 다만 이제 국가보안법상의 이 잠입 탈출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 탈북자들도 굉장히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으로 탈북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것을 처벌하는 문제, 그러니까 왜 어떻게 해서 임지연 씨가 다시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됐느냐라는 경위를 밝히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저 사실 자체, 그러니까 뭐 한국에 와서 잘 적응하지 못했고 한국의 생활이 어렵다라는 문제 자체가 대부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탈북자들이 오면은 뭐 교육을 한다라고 해서 하나원에서 뭐 6개월가량 교육을 하고 정착 지원금이라고 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예. 사실상 그런 어떤 지원만으로 일시적인 어떤 지원만으로 탈북자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굉장히 자리 잡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어려운 생활을 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홀로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도움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처벌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 있지만 오히려 이번에 임지연 씨가 탈북한 그런 어떤 목적 자체가 정말 탈북자들이 우리 한국 남한 사회에서 자리 잡기 어려운 측면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탈북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조금 자리 잡는 것을 도와주는 지원 문제를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경제적인 또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어떤 심리적인 어떤 문제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상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북한 주민들이 우리나라 방송들을 굉장히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임지연 씨가 특히 종편에 대해서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는 프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했던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입장에서. 임지연 씨 입장에서 북한에서 만약에 선전용으로 활용한다면 당연히 해야 될 얘기란 예. 거죠. 그러니까 종편에서 했던 뭐 예를 들어서 뭐 탈북자분들 나오시는 프로그램들 몇 개 있었잖아요. 뭐 예.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거나 뭐 남남북녀나 이런 데 출연을 보통 했었는데 그게 모략 방송, 또 거짓말 방송의 교활한 방송이다. 거기서 이제 북한에 대한 실상을 많이 언급을 하고 북한이 정말 지금 현재 북한 주민들이 살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프로잖아요, 사실상. 예.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이제 종편에서 소위 말하는 종편이라는 곳에서 본인들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뭐 그런 거짓 구별하는 거다. 방송을 하게 만든 거다. 예. 선전 방송을 하게 만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참 저도 지금까지도 이제 제 주변에서 임지연 씨랑 같이 방송한 분들의 얘기를 쭉 들으면 조금 전까지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까 방송에 나오는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 이건 분명히 자진해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간 거다라는 생각은 들면서도 그러니까 그분들도 아직도 북한으로 그냥 다시 간 이유를 납득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동료들도. 왜냐하면 방송하면서 너무 쾌활했고 그리고 북한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도 대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겪었던 거를 너무 신나게 얘기를 하면서 막 뭐 극단적으로 무슨 김정일, 김일성 동상에 내가 무슨 짓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본인이 굉장히 스스럼없고 자연스럽게 했었는데 저번에 처음 나왔을 때 부자연스러운 얼굴을 하고 막 하는 걸 보고 저 납치된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아까 아닐 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종잡을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도 많이 하십니다. 임지연 씨를 아는 같이 방송했던 분들이. 근데 저런 걸 보면서 확실히 아까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탈북하신 분들이 국내 한 3만 명이 계신데 그분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 이 관리가 아니라 이분들이 적응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 독일 같은 경우에도 통일이 됐을 때 동독 주민들이 서독 주민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차별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거 해소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 경우에도 결국 북한 주민들이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과연 남한을 선택할 것인지 아닌 말로 차라리 중국의 식민 지배하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결정을 극단적으로 볼 때 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그래도 같은 동포와 같이 합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분들이 볼 땐 남한으로 간 우리 탈북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그게 하나의 견본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탈북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정신적 지원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대부분 또 가족 없이 혼자 하면 외롭잖아요. 완전히 이민 간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볼 때 그래도 남한에 갔더니 그래도 같은 동포라고 해서 같이 잘 어울려 살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을 줘야죠. 그 점에서는 우리 사회가 좀 많이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분단의 비극일 수 있는데 이제 아까 정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탈북했다가 다시 입국하고 또 탈북하고 아마 또 재입국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남과 북을 이 분단 상황에서 오가는 이 어떤 민족의 비극이죠. 민족의 비극인데 그러한 것들이 어쨌거나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되고 그런 방법들이 넓어지다 보면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이런 것들이 북한에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루트가 아마 어떤 비밀 루트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이런 과정들 같은 것을 여러 가지로 좀 잘 활용할 필요도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경위 파악이 일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3만 명의 탈북자들이 어쨌거나 우리하고 같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넘어갔다는 거는 우리 쪽에서도 한번 좀 되짚어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이유로 넘어갔는지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우리 사회에서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지원해주고 보듬어주지 못해서 갔다면 분명히 반성을 해야 될 문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난파된 간첩이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들까지 나왔으니까 물론 간첩인 사람이 방송에 나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에 오는 탈북자분들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보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 같은 민족끼리 어떻게 같이 보듬어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분명히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원래 동독 출신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통일 독일의 총리를 하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을 팔면 인세라는 것이 이제 수익이 생기는데 아직 추징금을 덜 냈단 말이에요, 전두환 전 대통령. 네, 추징금이 아마 2,205억 원인데 그 중에 한 50% 정도만 지금 추징이 된 상황이고요. 사실 이 전두환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회고록 같은 걸 보게 되면 출판 경위 자체가 좀 특수합니다. 전제국 씨가 사실상 굉장히 대형 출판사를 지금 대표이사로 있는 상황인데 이 대형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지 않고 자작나무 숲이라고 하는
또 출판사를 따로서를 이제 설립을 합니다. 아들이 엄청난 큰 출판사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출간을. 예,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 그 큰 출판사의 어떤 기획력이라든가 거기에서 해도 되는데 다른 출판사를 설립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출판을 할 때부터 검찰의 추징이 들어올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이 회고록만을 위한 어떤 출판 회사를 설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만약 이제 검찰에 어떤 추징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큰 대형 출판사의 재무나 이런 것, 출판 매출이나 이런 수익 구조를 다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어떤 부담 때문에 이 회고록만을 위한 어떤 출판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출판의 어떤 업계나 이런 관행을 보게 되면 보통 일반적인 작가한테 인세를 한 8%에서 10%를 줍니다. 8에서 10%. 8에서 10%. 굉장히 예. 또 유명 작가 같은 경우는 한 15%까지 준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그러한 어떤 인세 수입을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런 어떤 그 전제국 씨와의 어떤 특수관계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4월 3일에서 5일까지 이제 뭐 출판이 돼가지고 6월 달까지 뭐 1위를 지금 달린 상황이기 때문에 얼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00부가량 팔린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7억 원가량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검찰에서는 인세 수입만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한 8% 보면은 뭐 얼마 되지 않는 한 7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인데 예. 전체라고 본다면 7억 원이라고 한 큰 돈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런 어떤 특수관계라든지 예. 아니면 매출액 자체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징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 아래 지금 검찰에서 지금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법원에서 결정한 건 뭐예요? 그 8에서 10% 그것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만으로 더 보겠다는 거예요? 그 이제 검찰에서는 이 판매 수익 구조라든가 이 특수관계를 보겠다라고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예. 전체 금액에 대해서 추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인세로 받아간 거는 확실하게 할 수 그렇죠. 있는 네네. 거네요. 아, 그렇죠. 그럼 본인의 수입이기 때문에 예. 뭐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벌금 같은 경우는 그걸 압류 추징해서 충분히 받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한 것도 지금 뭐 조금 전에 김남욱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책 판매 대금 전체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구조는 원래 이제 출판업계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제 추징을 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밝힌 거고 그에 대해서 법원도 받아들인 뭐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는 건가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면은 다 추징을 하겠다라는 네, 그런 사실 원칙을 밝혔다라고 봐야 돼요, 검찰에서. 예.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까지 다 미납돼 있는 부분을 그냥 두고만 보겠다가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뭔가 수입이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든 추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0,000부가 팔려서 뭐 7억 정도의 수입이 생기고 그중에서 인세로 한 10% 받았다고 가정하면 7천만 원이라는 게 지금 미납한 거에 비하면 택도 없이 부족하지만 예.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뭐 그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액수로 보면은 미납 추징금이 1,000억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가져오는 것이 더 효과. 근데 이제 시효도 있기 때문에요. 예. 뭐 얼마라도 있으면 계속 추징을 해 나가야 시효 또 완성도 안 되죠. 2020년도에 그 시효 완성될 위험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해야죠. 추징을 하면 그때부터 다시 카운트가 그렇죠. 되는 예, 거니까. 예. 근데 회고록 자체의 내용이 지금 뭐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도 그렇고 허위 사실이 실제로도 많았던 겁니까? 이게 이제 지난 4월에 나왔지 않습니까? 4월에 1, 2, 3권으로 나왔어요. 예. 꽤 뭐 두껍습니다, 그게. 저는 전체를 보지는 못하고 3권을 제가 사서 조금 봤는데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자세하게 또 썼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5.18 기념재단 등이 이제 문제 삼고 출판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해서 한 것이 1권입니다, 1권. 1권이 예. 혼돈의 시대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이른바 폭동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자기 자신은 이런 광주 사태의 어떤 치유를 위한 자기 자신이 어떤 희생양이다. 씻긴 곳의 재물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씻긴 곳을 위한 재물이다라면서 자신이 이제 희생양이 된 것처럼 이런 주장을 또 펼쳤고 그 당시에 이런 발포 명령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나는 뭐 발포 명령 그런 걸 내린 적이 없다.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비슷한 주장들을 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5.18 단체 등에서 이것은 이제 사실 자체를 왜곡한 것이다라고 이제 법원에 신청을 냈던 거고 그걸 법원이 받아들여서 그 3권 중에 1권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그렇죠. 금지하고 다 회수하는 그런 결정을 법원이 내린 거죠. 예.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그 책을 1권만 지금 판매가 금지되는 건데 그 전에 나왔던 조치가 이 책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게 먼저 1차적으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후에 출판해서 배포하고 판매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근데 그렇게 가처분만 하면 싫어 그러고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팔았을 때, 다시 유통을 했을 때는 한 부당 500만 원의 벌금 물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해놨는데 문제는 요즘에도 유통이 된다는 얘기가 종종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이 책을 진짜로 다시 살 수 있나라고 하니까 보니까 인터넷에서 중고로 개인 간 매매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막는 거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온라인 서점에서 이 책을 유통을 한다라고 하면 서점의 책임이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책임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점에서 판매하는데 왜 이쪽 책임이지라고 하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 나온 판단이고, 이 판단을 기초로 해서 판매가 되지 않도록 이제 출판이건 유통업계건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일단 이번 판단이 나온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간 거래가 계속 되는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은 좀 챙겨보고 정말 이게 개인 간 거래인지 아니면 남아있는 중고 그 책을 어떻게든 소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출판사가 개입이 그렇죠, 되는지 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전두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4월 달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때 시기를 한번 돌이켜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입장에서 그때밖에 이게 책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참 오묘하다, 미묘하다. 그 사실 미묘한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3월 9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이 확전된 그 사이에 지금 되어 있었고요. 또 그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 5.18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지만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아마 출판하는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책 자체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마케팅에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때 이제 출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정됐을 때 출간이 되기도 전부터 사실상 여러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회고록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아마 그런 어떤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아마 봤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법원에서 출판이나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거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자의 어떤 표현의 자유라든가 사상의 자유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넓게 해석해주는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가처분 신청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우리 사회에서 인정되고 역사적인 어떤 사실로 인정되고 있는 5.18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반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배포금지 가처분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상 그 중고거래와 관련해서 전두환 측이라든가 아니면 전재국 씨, 출판인 전재국 씨 같은 경우 이것을 전부 다 수고해야 될 책임은 없다라고 보이지만, 그러나 본인이 이걸 출판을 함으로써 유통됨으로써 계속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출판사의 어떤 그 자비를 들여서라도 회수를 하는 게 도의적으로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근데 소장님, 글쎄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두고 시기가 지나고 때마다 계속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평가, 그리고 역사적인 평가는 계속되는 것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사실 평가가 끝났다라고 봐야죠. 이미 그 부분은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이 97년도에 구속되면서 법원에서 재판 기록도 있고 많은 특히 5.18 관련된 역사적인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고령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쨌건 생전에 자신의 그 행위에 대한 뭔가의 그 기록을 남김으로써 이것이 훗날의 역사가 되었던 평가를 할 때 뭔가 이 기록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기에 두 주장이 전혀 엇갈리고, 우리가 보기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주장 자체가 그건 이미 판명된 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고 하지만 100년, 200년, 500년 뒤에 역사가들이 평가를 할 때 기록이 남아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순자 씨도 마찬가지로 회고록을 냈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기록을 남겨야 된다. 우리한테 유리한 좀이라도 그런 역사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남겨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다 집대성해가지고 남긴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역사적인 행위에 대한 과연 반성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제 추징금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97년에 확정이 됐지만 2,205억 원이었는데 2012년 말까지만 해도 거의 533억 원, 그러니까 한 24% 정도만 냈단 말이에요. 온 국민이 기억하시지만 나 전 재산이 29만 원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버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제 2013년 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른바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가 됐고 추징 특별팀이 꾸려지면서 그렇죠. 굉장히 강력한 압박을 뭐 자택도 압수수색하고 뭐 시공사 그 전재욱 씨가 오너인 시공사도 압수수색하고 하면서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현재는 한 52% 정도 1,100억 원 이상의 추징을 해내는 그런 성과를 거뒀고 올해도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에 이제 시공사에 한 56억 원 정도 재판 판결에서 추징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거든요. 또 이제 리브로라는 그 전재욱 씨가 하는 또 다른 회사 여기도 한 11억 정도 추징을 하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만 해도 벌써 한 70억 가까운 돈이 향후 이제 더 추징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후세의 사가들이 평가를 할 때 현재 전 대통령 측의 주장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그 평가를 하겠죠. 전두환 그 회고록을 저기를 좀 보면은 사실 뭐 물론 뭐 다른 회고록도 마찬가지지만 전 대통령이 직접 쓰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출판의 배포 금지 가처분에서 패소하게 된 결정적인 근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600명의 시위대가 북한의 특수군이다. 뭐 이런 주장이 일부 적혀 있거든요. 근데 전 대통령이 직접 이제 그 뭐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내려왔다. 그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전에 그렇게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그러게 북한군이 투입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자가당착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회고록에 지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이제 법원이 지적해서 33군데고 그거를 수정하지 않으면 이제 출판이나 배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좀 더 지금 아까 우리 소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게 역사적인 어떤 평가 대상으로 남기겠다고 한다면 좀 더 객관적인 사실에 치밀하게 저거를 썼어야 됐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사부를 보는 관점은 다를 수가 있지만 객관적인 팩트는 정확하게 기재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객관적인 사실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된 게 된 거죠. 근데 회고록이라는 게 많은 정치인들이 내고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냈지만 사실 정말 앞에 서문에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써요. 정말 객관적인 사실만을 역사에 부끄러움이 없게 나는 썼다 이렇게 다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불리한 거, 자신의 치부 이런 건 다 빼고 또 이제 자신이 그 잘했던 거 이런 것은 좀 과장하고 또 상대방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상대방이 죽어서 이미 없어요. 그럼 그 해설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그걸 또 해석하고 뭐 대부분 회고록이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은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역사적인 사실까지 이제 왜곡하려고 했기 때문에 더 심한 건데 뭐 되게 다 회고록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분들도 조금 그거를 유념을 하고 감안을 해야 됩니다. 될 것 같아요. 국내 온라인 서점에서 여전히 좀 쉽게 사고 파는 내용의 인터뷰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 그 내용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책을 놔두면 안 되고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난 거이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하시라고 이제 건의를 하고 있죠. 전두환 대통령 측은 현재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자신의 회고록이 판매 유통될 것을 막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을 위하여 서울중앙지검에 별도의 전담팀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만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 뭐 저게 과거의 인터뷰이긴 하지만 법원이나 검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사실상 이 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출판물에 의해서 명예를 훼손하는데 사실상 뭐 지금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서 이게 인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고거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대리하는 측 입장에서는 온라인 서점에 배포되고 일반 서점에 배포된 것 그 이상으로 사실상 이 명예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하는 그런 어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전부 다 거둬들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징과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52.2% 정도만 지금 추징이 된 상황이고 여전히 많은 금액이 추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그 전두환 씨 측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재산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명의로 된 재산이 아니라 사실상 차명 계좌라든지 아니면 다른 재산이라든가 또는 본인이 재직하는 동안 범죄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끝까지 추적하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사실상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2013년 10월 달 그러니까 전두환 추징팀이 검찰에서 발족을 해서 압수수색 등 강력한 압박을 하니까 전재국 씨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그래서 뭐 경기도 연천에 있는 허브빌리지라든지 경북 선산에 있는 그 선산 이런 것을 좀 헌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그게 가격을 한 1,700억 원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까지 환수한 금액은 1,136억 원이니까 전체가 2,205억 원이니까 앞으로도 한 뭐 1,100억 원 정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재국 씨가 약속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매 절차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추가적인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추징금 환수도 거의 100%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측과 비교해 보면 약간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게 노태우 전 대통령도 상당한 금액의 추징금을 거의 비슷한 더 많은 아마 추징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거의 100% 됐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뭐냐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측근들이 완전히 똘똘 뭉쳐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강고한 집단으로. 근데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은 당장 동생부터 이제 소송이 둘이 재산 싸움이 붙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노 전 대통령의 재산이다 해가지고 그런 정도로 이제 주변에서 이 전열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이 추징금 환수가 쉬웠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검찰이 상당히 좀 굉장히 치밀한 압박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실 씨의 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최진실 씨의 어머니가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목요일 날 2시에 이제 조사라기보다는 이제 면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준희 양이 얼마 전에 SNS에 긴 글을 올려서 그러니까 외할머니에게 본인이 그 학대를 당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썼죠. 그랬죠. 그리고 그때 그 글을 쓰기 바로 직전에 이 최준희 양의 오빠인 환희 군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그 집에 직접 가서 그 최준희 양과 할머니의 다툼을 해결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전이에요. 오빠가 신고를 해서. 오빠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SNS 글을 올리고 하면서 사실 이게 모든 국민들이 지금 무슨 저 집안 안에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이거를 그냥 마냥 무시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 가족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준희 양도 그렇고 이 할머니도 그렇고 정말 상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이거는 뭐 제가 2번, 3번 말하지 않아도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하나 아무리 상처가 많은 집안이더라도 아동학대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 맞긴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조사라기보다는 일단 최준희 양의 SNS 글과 이 할머니 얘기가 맞는지 정도에 대한 확인을 먼저 일단 1차적인 작업으로 진행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면은 서로의 얘기는 달랐던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최준희 양 입장에서는 할머니의 어떤 양육이나 교육 이런 것들이 나에 대한 학대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할머니 입장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할머니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최준희 양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이다, 훈육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극명하게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동 학대와 관련돼서 명백하게 어떤 상처라든가 상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피해 아동이 본인이 피해받은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동학대라고 경찰이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서로의 입장이 지금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하는 어떤 경찰관들 입장에서도 단순하게 본인들의 어떤 경찰관들의 판단만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동과 관련된 그 전문 상담 기관에서 아동 학대인지 여부를 의견을 지금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더 객관적인 어떤 진술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최초 신고자인 환희 군이 지금 신고를 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지금 최환희 양과 할머니의 어떤 그런 갈등 관계를
제3자 입장에서 가장 가깝게 본 사람이 바로 환희군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환희군이 이런 어떤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쭉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진술을 해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의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쟁점이 되는 게 학대 여부란 건데 이게 사실 객관적인 걸 수도 있고 주관적인 걸 수도 있는데 이 판단을 좀 조심하게 하겠다는 건가요? 사실 그 부분의 판단을 객관적인 자료 없이 일방적으로 내리기 쉽지 않죠. 진술만 가지고. 그럼 최준희 양이 SNS에 올린 내용, 그다음에 본인의 상처 자국까지 이렇게 팔을 걷어가지고 찍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뭐 물린 자국이라든지 뭐. 근데 그런 것들만 가지고 할머니가 준희 양을 학대했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너무 섣부르기 때문에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희군도 다음 면담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문제는 환희군은 지금 제주도에 있습니다. 국제학교 다녀요. 아, 그래요? 같이 잘 안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할머니와 지금 준희 양의 관계를 명백하게 알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좀 드는데. 같이 사는 게 아니었군요. 네,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원래 그 문제가 터졌던 게 환희군이 생일이어서 국제학교에 있다가 서울에 와서 가족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경찰 신고까지 갔던 거기 때문에 환희군이 뭐 이 지금 할머니하고 준희 양의 관계를 전적으로 다 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사실 저는 이 부분은 경찰 조사도 경찰 조사지만 예. 이 할머니하고 최준희 양의 갈등이 있다라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할머니 입장에서는 본인의 딸하고 본인의 아들이 이제 연예인 생활을 하다가 그런 안 좋은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예. 준희 양만큼은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걸 원치 않았는데 준희 양이 얼마 전에 그 무슨 그 뭐라 그러죠? 그런 그 프로그램에 그 일단은 가서 뭐 프로듀서 501인가요? 그 안에서 예. 이제 어느 정도 순위까지 올라갔는데 오디션 프로 같은 네, 오디션 거요? 프로에 예. 생방에 출연하려면 이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할머니가 결국 모든 제작진들이 가서 빌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안 해줘서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둘의 그런 간극들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지에 대한 상담할 수 있는 주변 인원들이 더 필요하지 이걸 경찰 조사에서 학대다 학대가 아니다로 판단하는 거는 저는 좀 너무 많이 나가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손녀 사이에 예전부터 있었던 약간의 의견 대립, 갈등 같은 것이 이렇게 크게 번질 수도 있다는 약간의 의견 말씀이시죠? 대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관련돼서 취재했던 연예부 기자분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예. 갈등이 정말 극단적이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할머니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근데 본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준희 양도 둘 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둘의 얘기가 아니나 예. 이 둘 간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뭐 준희 양과 이 할머니의 둘 다 지인들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영자 씨나 예. 뭐 그런 분들이 같이 좀 둘러 앉아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해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제 이게 과연 이거는 경찰 조사를 해서 누굴 처벌하고 그러네요. 뭐 친권을 박탈하고 뭐 이럴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준희 양 입장에서는 뭐 친권 얘기도 하고 할머니에게서 조금 벗어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 막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수도 있겠네요. 예, 그게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지난 9일날 이제 경찰 면담을 했는데 아동 그 보호 전문기관 관계자랑 같이 한 2시간 정도 예.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같이 나눴는데 그때 이제 준희 양이 그 공권력으로 외할머니의 친권을 박탈해달라. 이렇게 이제 경찰에 요구를 한 거예요. 외할머니가 과거부터 오빠인 그 환희군만 좀 편애를 하고 자기는 학대를 해왔다. 예. 옛날부터 그래 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외할머니의 친권을 좀 박탈을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원칙적으로 좀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또 준희 양이 그렇게 뭐 요구를 하니까 그 부분을 또 마냥 외면할 수도 없는 거고 좀 딜레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친권 박탈이라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죠. 지금 명백하게 지속적인 학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이 나온다면 그러면 뭐 친권 상실 뭐 선고까지 가능하겠지만 예. 지금 이 얘기는 그냥 준희 양이 외할머니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말 갈등이 심하다는 건 이미 알려졌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근데 그렇게 또 준희 양을 사춘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몰아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준희 양도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외할머니하고 지금 준희 양을 일단은 어느 정도 떨어뜨릴 필요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친권 그 정도로 갈등이 박탈이나 심하니까. 그런 걸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정말 준희 양의 생각, 준희 양이 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이제 할머니랑 떨어지고 싶어라는 그런 외침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예.
준이 양의 목소리도 들어줘야 되고 들어줄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준이 양의 생각도 이 외할머니도 물론 본인과의 생각은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한 번은 정말 허심탄회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MBN 뉴스와이드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